당장 한국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일 당장 마다가스카르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의 서슬퍼런 최후 통첩에 대통령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 단 48시간, 100년 동안 이 나라의 자원을 빨아먹던 열강들이 이번엔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통령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흑투성이 소녀의 손에는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프랑스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세계가 경악할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거절하고 한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파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서방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한국의 위대한 외교 승리, 그날의 숨겨진 내막을 지금 바로 폭로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극비 보고서가 완벽한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단체로 미쳐버린 줄 알았죠. 이곳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에 위치한 암모프 대지입니다. 이 붉은 흙 아래에는 무려 10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 원이 넘는 최고급 희토류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냥 파내기만 하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반도체 시장을 단숨에 독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기업연합이 이곳의 경작권을 따내고서 내민 계획서가 뭔지 아십니까?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경작이었습니다. 예, 농사 말입니다. 낮 기온 섭씨 50도의 소금 사막에서 수천조 원짜리 희토류를 깔고 앉아 벼를 심고 상추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중국, 미국,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지질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단단히 미쳤다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텃밭을 일구는 아시아의 글로벌 호구가 됐다며 맹렬하게 조롱했죠. 제 이름은 펠릭스 호프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40해 동안 일해온 국제자원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평생의 경력을 걸고 뼈저리게 참여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히 한국을 비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촌극을 벌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보여준 것은 오만방자한 서방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반격이었으니까요. 사건의 무대인 암모프 대지는 지질학적으로 완벽하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토양의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무려 3배에 달합니다. 풀 한 포기, 박테리아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의 땅이죠. 현지 원주민들조차 악마의 혓바닥이라 부르며 침조차 뱉지 않고 길을 돌아가는 곳입니다.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기득권을 내세워 이 땅을 차지하려 외인 부대를 보냈고, 중국은 막대한 인프라 차관을 무기 삼아 정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자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99년의 토지, 임대권과 표층 경작권을 사들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동료 분석가들은 모두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사기를 당했다. 희토류 위에 텐트 치고 콩나물이라도 키울 셈인가. 마치 금광 위에 주저앉아 텃밭을 가꾸겠다는 꼴이니 전 세계 언론의 비웃음을 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40해 동안 지켜본 대한민국은 끔찍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림 녹화를 이뤄내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계산이 빠르고 생존 본능이 지독한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이 수조 원의 확실한 채굴권을 포기하고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황무지의 껍데기만 샀다. 여기엔 분명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트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책상머리의 서류 쪼가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왔으니까요.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낡은 전세 헬기를 타고 남쪽으로 3시간. 창밖으로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헬기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와 호프만 박사님, 전방 2시 방향. 저게 대체 뭡니까? 저는 무심코 망원경을 들었다가 하마터면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정확한 좌표, 그 섭씨 50도의 붉은 지옥 한가운데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장도 광산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거대한 은색 돔 수백 개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사막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돔 사이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손에 들린 계측기였습니다. 암모프 상공에 진입하자마자 방사능도 지열도 아닌 기이한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수치야?
습도 60%, 지표면 온도 24도, 바깥은 50도가 넘는 열사의 지옥인데 저 은색 돔 구역만 마치 한국의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헬기가 기류에 휘말려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박사님, 착륙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알 수 없는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하게 올라옵니다. 마치 땅이 거칠게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땅이 숨을 쉰다고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저 붉은 모래 밑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그들은 단순히 흙장난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의 별 자체를 완전히 개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까스로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자 거센 열풍을 뚫고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흙먼지로 범벅이 된 작업복 차림의 동양인. 그가 바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스벨트 농업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윤도산 디렉터였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맑은 물 한 잔을 건네며 제 평생 잊지 못할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오신 김에 이거 한 잔 드셔보시죠. 그것은 평범한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죽음의 소금 사막 한가운데서 가 포집해낸 100% 순수한 식수였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아 든 사이 윤도산 디렉터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붉은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비벼보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혀끝을 대어 맛을 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흙이 아주 답니다.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3배인 죽은 땅의 흙이 달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쏴붙였습니다. 윤 디렉터, 농담은 그쯤 합시다. 솔직하게 말해보시죠. 이거 전부 눈속임용 위장막 아닙니까? 수천조 원어치 히토류 채굴 장비는 대체 어디에 숨겼습니까? 저 거대한 돔 안에 숨겨둔 겁니까? 제 날 선 추궁에도 그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흘릴 뿐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참 의심이 많으시군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이 돔 안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저를 이끌고 캠프 중앙에 위치한 가장 거대한 돔으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에어록이 열리고 돔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는 턱이 빠질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굉음을 내는 거대한 굴착기도 히토류를 캐는 드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은색으로 빛나는 팔뚝만 한 캡슐 수천 개가 줄과 열을 맞춰 붉은 땅에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슐마다 연결된 투명한 튜브를 통해 초록색 액체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맥박을 치며 땅속으로 쉴 새 없이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척추뼈처럼 생긴 기둥들이 솟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장치는 사막 공기 중에 숨어있는 미세한 수분을 나노 필터로 포집해 완벽한 물방울로 바꾼 뒤 비처럼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도산 디렉터가 캡슐 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특수 배양된 미생물 캡슐입니다. 이 튜브를 타고 들어가는 초록색 액체가 바로 한국에서 공수해 온 극강의 염분분해 미생물이죠. 이 녀석들이 소금을 분해하고 토양에 질소를 고정시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의 흙을 쥐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땅은 죽은 게 아닙니다. 호프만 박사님,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대지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돔 안을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1000만 톤의 히토류를 파헤쳐 이 땅에 구멍을 뚫으러 온 게 아닙니다. 땅의 체질을 바꾸어 훗날 그 히토류를 캐낼 사람들을 살리러 온 겁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거대한 깨달음에 휩싸였습니다. 기업이 눈앞의 이윤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했다고요. 수천조 원을 밟고 서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밥그릇을 채우겠다고요. 한국인들이 포기한 것은 히토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히토류라는 거대한 미끼를 던져두고 강대국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낚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색 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흙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서방 세계의 자본 논리를 무참히 짓밟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지도를, 아니 전 세계 자원 패권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는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인류가 지구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모든
알량한 지식과 믿음을 산산조각 내야만 했습니다. 제 평생을 지배해온 자본주의의 차가운 논리가 붉은 사막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색 돔 안의 공기는 바깥의 지옥 같은 열풍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바깥 세상을 지배하던 비릿한 피 냄새와 소금기 가득한 짠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제가 스위스의 고향 마을에서 비가 내린 뒤에나 맡을 수 있었던 촉촉하고 생명력 넘치는 흙내음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 저는 홀린 듯이 중얼거리며 돔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천 개의 미생물 배양 캡슐이 붉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튜브를 타고 흐르는 초록색 액체는 죽어버린 땅의 정맥에 수혈되는 새로운 피와 같았습니다. 윤도산 디렉터는 그 캡슐 중 하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밸브를 조절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처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서방의 지질학자들은 이 땅의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완벽하게 죽은 땅이라고 진단했죠.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곳에서 풀 한 포기도 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땅을 치료합니다. 윤도산 디렉터의 목소리는 돔 안에 웅웅거리는 기계음 속에서도 낮고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립농업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매달려 개발해 낸 극한 환경용 미생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사막의 척박한 토양에 침투하여 독성 염분을 스스로 분해하고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 땅속에 고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땅의 숨통을 강제로 틔워주는 인공호흡기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십시오. 그의 손끝을 따라 고개를 들어 올린 저는 다시 한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척추뼈처럼 천장을 가로지르는 은색 기둥들. 그것은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밤과 낮, 그 극단적인 일교차를 이용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수분을 강제로 끌어모으는 최첨단 수분 포집기였습니다. 사막의 메마른 바람이 기둥에 나눠 필터를 통과할 때마다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달라붙어 영롱한 물방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모여 비가 내리듯 땅으로 떨어지며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윤 디렉터, 당신들은 지금 지구의 생태계를 창조하고 있는 거요. 하지만 왜입니까? 왜 이런 막대한 비용과 기술을 그저 파내기만 하면 수천조 원을 벌어들일 히토류 매장지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런던과 파리의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런 미친 짓을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제 자원 분석가로서의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철칙은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중국이었다면 이 돔을 세울 돈으로 거대한 다이너마이트를 사들여 땅을 산산조각 내고 값싼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히토류만 쏙 빼먹은 뒤 떠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간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대했던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윤도산 디렉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서구의 엘리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어떤 숭고하고도 지독한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끔찍한 전쟁이 휩쓸고 간 뒤 한국의 산과들은 지금 이 암모프 대지보다 더 처참한 잿더미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붉은 민둥산뿐이었죠.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 폐허를 복구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며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맨손으로 돌산을 깨고 흙을 퍼나르며 나무를 심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내일 심을 씨앗만큼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는 그렇게 굶주림과 피눈물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틔워낸 그 지독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한 민족의 처절한 서사시가 이국적인 아프리카의 사막 한가운데서 부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1000만 톤의 히토류를 캐러 온 것이 아닙니다. 히토류를 캐내면 당장은 돈방석에 앉겠죠.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 뚫린 폐광과 오염된 지하수, 그리고 중금속에 병들어 죽어가는 현지인들만 남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가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열강들에게 당해온 착취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단물만 뽑아먹고 버리는 것. 윤도산 디렉터는 돔 너머의 붉은 사막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곳 마다가스카르와 오랜 세월 동안 형제로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K. 라이스벨트.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을 생명이 자라는 옥토로 바꾸어 놓을 겁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벼 품종을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연간 3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한 식량 기지를 우리 손으로 지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희토류를 가져갈 겁니까? 그 다음에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배불리 밥을 먹고 건강해진 몸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원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남을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는 그 어떤 숫자리 자원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기업이 이윤을 포기하고 인간의 존엄을 선택했다. 효율성과 자본 논리만을 따지며 평생을 살아온 제게 그의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종교적 신념처럼 들렸습니다. 머리로는 여전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몽상가들의 헛소리였지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얄팍한 이성은 끝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더라도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은 오만일 수도 있었습니다. 말은 아주 감동적이군요. 윤 디렉터.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은색 돔 몇 개로 사막 전체를 옥토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의 그 고결한 이상이 저 바깥의 잔인한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제가 날 선반문을 던지고 윤도산 디렉터가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돔 바깥쪽 육중한 에어록 너머에서 살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아무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내 동생이 죽어가요. 그것은 어린 소녀의 끔찍한 절규였습니다. 저와 윤 디렉터는 대화를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돔 바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에어록을 열고 열풍이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간 순간 저는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첨단 기술의 한가운데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에어록을 열고 다시 열풍이 몰아치는 사막의 지옥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참상은 지질학적인 절망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장렬하는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소년이 붉은 모래 바닥에 쓰러져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슴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가쁘게 오르내렸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흉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나로 보이는 깡마른 10대 소녀가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동생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훗날 마다가스카르의 거대한 운명을 바꾸게 될 암모프의 잔 다르크 라소아였습니다. 보통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마주하면 현장에 파견된 서방 선진국 사람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주머니를 뒤져 먹다 남은 에너지바나 생수 한 병을 던져주고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죠. 그리고 본국의 재단이나 언론사에 구호 물품 전달 완료라는 그럴듯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비상용 초콜릿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알량한 도덕성이 허락하는 최선은 딱 거기까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저의 위선적인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의료팀 전원 집합. 코드 블루. 당장 응급 장비 챙겨서 나와. 윤도산 디렉터의 고함이 캠프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무거운 구급상자를 들고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한국 의료봉사팀을 이끄는 강서와 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하자마자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섭씨 5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모래바닥에 맨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 확인해. 중증 탈수와 열사병이야. 당장 정맥 주사 준비하고 체온부터 급각으로 낮춰. 서둘러. 그녀의 손놀림은 야전 병원의 최고참 외과 의사처럼 신속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흙먼지로 새카맣게 뒤덮인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서 기적처럼 혈관을 찾아내 수액 바늘을 단숨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통을 열어 본인이 입고 있던 하얀 가운 소매를 흠뻑 적시더니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얼굴과 펄펄 끓는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진흙이 그녀의 깨끗한 가운과 뺨에 잔뜩 튀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이의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낯설고 두려운 광경을 지켜보던 라소아는 겁에 질려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방인들이 자기 동생을 에워싸고 날카로운 바늘과 알 수 없는 도구들을 들이대니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소녀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강서와 팀장이 소녀의 극심한 공포를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저는 그만 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동생은 살 수 있어. 내가 약속할게. 그것은 완벽한 현지어, 말라가시어였습니다. 통역기를 거친 기계적인 음성이 아니라 억양은 조금 투박할지언정 온기와 진심이 가득 담긴 사람의 육성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면서도 단 한 번도 현지인들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고 착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했을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교 이래 오랜 세월 동안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국립대학에 코리아 코너를 세우고 세종학당을 열어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진심으로 교류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돈을 뿌리러 온 것만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프리카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먼저 배우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강서와 팀장의 그 따뜻한 말라가시어 한마디에 라소아의 맹렬했던 떨림이 마법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수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자 기적처럼 소년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힘겹게 눈을 뜨자 강서와 팀장은 진흙투성이인 아이를 자신의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패배감과 동시에 묘한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평생 신봉해 오던 저는 윤도산 디렉터에게 다가가 삐딱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휴머니즘이군요. 하지만 윤 디렉터, 이게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저 아이들은 오늘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모레면 다시 굶주려 쓰러질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차라리 당신들의 그 엄청난 자금으로 대형 식량 배급소를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천조 원의 희토류를 진짜로 포기할 거라면 말입니다. 제 뾰족한 비아냥거림의 아이를 안고 있던 강서와 팀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우리는 이곳에 알량한 자선 사업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식량 배급소요. 네, 그러면 당장 일주일은 배를 채우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평생 긴 줄을 서서 남이 던져주는 동정의 빵 부스러기나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예로 살게 놔둘 겁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명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라소아의 낡고 찢어진 옷깃에 아주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당황하여 묻자 강서와 팀장이 라소아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명찰에는 라소아라는 이름 밑에 현지어와 한글로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1기 예비 농업 전문가.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자도 제대로 모를 것 같은 빈민가 소녀에게 전문가라니요.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강 팀장. 이 아이들이 무슨 수로 전문가가 됩니까? 박사님, 이 아이들은 결코 거지가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씨앗을 주러 왔습니다. K 라이스벨트의 진정한 목적은 이들에게 스스로 씨앗을 심고 생명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훗날 동정을 구걸하는 거렁뱅이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붉은 땅을 생명의 옥토로 살려내는 위대한 농부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저는 완벽하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강서와 팀장은 라소아의 눈을 다정하게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라소아, 네가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와 함께 이 붉은 땅을 초록색으로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소아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중. 배가 고프니 식량 좀 적선해달라는 비참한 구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땀 흘려 일하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사막에서 하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원조나 농업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제국주의의 억압에 짓밟혀 무너져 내린 아프리카인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혁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캠프 중앙 야외 식당에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고 밥 짓는 고소한 냄새가 사막의 건조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메뉴는 현지인들의 주식인 옥수수죽에 한국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로 매콤하게 버무린 겉절이었습니다. 강서와 팀장이 직접 둥근 국자를 들고 현지 인부들과 라소아 남매에게 넉넉하게 배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라소아는 식판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붉은 양념이 묻은 겉절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매운맛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아삭한 식감과 깊은 감칠맛에 황홀한 미소를 지으며 허겁지겁 수저를 움직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밍밍하고 퍽퍽한 옥수수죽과 한국의 매콤한 겉절이는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맛있니? 그게 바로 한국의 맛이야. 처음엔 맵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힘들지만 끝맛은 아주 달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함께 만들어갈 인생처럼 말이야. 강 팀장의 말에 라소아가 수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예전에 프랑스 광산 사람들은 우리가 밥 먹을 때 냄새가 난다며 발길질을 하고 쫓아냈어요. 우리는 평생벌레 취급을 받았는데 강서와 팀장은 라소아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맑게 웃었습니다. 한국에는 식구라는 아주 예쁘고 소중한 말이 있어.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야.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한솥밥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그때부터는 남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든든한 가족이 되는 거야. 라소아, 우리는 이제 식구야. 식구. 같이 밥을 먹는 가족. 라소아는 그 낯설고도 따뜻한 단어를 입속으로 몇 번이고 굴리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착취와 조롱의 대상이 아닌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존귀한 가족.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수백 년간 굳게 닫혀있던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붉은 사막의 식당에서는 모두가 식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가장 눈부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로운 오후, 저는 라소아와 함께 식판을 내려놓기도 전에 허리춤의 위성 단말기가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따뜻한 감상 따위는 비웃기라도 하듯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를 이 붉은 대지 위로 거침없이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걸려온 초긴급 연락이었습니다. 고프만 박사, 내 말 들립니까?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 첨단 기상 위성 사진에 끔찍한 재앙이 찍혔습니다. 동료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 보십시오. 모래 폭풍입니다. 그런데 그냥 폭풍이 아니에요.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최악의 슈퍼 샌드 스톰입니다. 시속 160km의 살인적인 돌풍이 암모프 대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 일대 전체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당장 헬기를 띄우십시오. 저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모래 폭풍은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모래에 미세하고 날카로운 철광석 가루가 잔뜩 섞여 있어서 강풍을 타고 날아오면 콘크리트, 건물조차 거대한 사포로 갈아버리듯 흔적도 없이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던 프랑스 외인 부대와 중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이미 장비를 내팽개치고 고지대로 대피하기 위해 트럭에 올라타며 아비규환의 탈출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윤도산 디렉터가 있는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윤 디렉터, 비상입니다. 당장 모든 인력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10시간 뒤면 이곳은 완벽한 생지옥이 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저 은색돔이고 나발이고 몽땅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서 있던 윤도산 디렉터의 반응은 제 상식을 또 한 번 무참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는 대피 명령을 내리기는커녕 모니터에 표시된 거대한 붉은 폭풍의 경로를 바라보며 묘한 환희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는군요. 위성 예보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렸다고요.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윤 디렉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우리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바람이 마침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요. 어떻게 자연재해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인지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상황실 한쪽에는 기상청 위성 데이터와 인도양 기류 분석 화면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폭풍의 경로를 추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지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끔찍한 굉음과 함께 지옥의 바람이 드디어 암모프 대지를 강타했습니다. 새벽 4시, 지평선 넘어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모래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가 동시에 진격해 오는 듯한 공포스러운 소음이 고막을 찢을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캠프 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전 인원은 지하 방어 벙커로 대피했습니다. 전 섹터 에어로넷 전개, 각도 45도, 장력 최대 유지, 에어로넷 전개합니다. 벙커 안 상황실에서 오퍼레이터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외부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 그 끔찍한 재앙의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프랑스 진지의 강철 통신탑이 엿가락처럼 처참하게 휘어지고 중국 팀의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하늘로 날아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저는 한국의 돔 역시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날 것이라 확신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붕괴하는 파열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묘한 소리가 벙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무언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무언가에 부드럽게 걸러지는 듯한 기이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모니터를 확인한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팀이 설치한 그 은색 돔과 구조물들은 폭풍에 맞서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를 타는 유연한 서퍼처럼 혹은 바람에 몸을 뉘는 갈대처럼 형상을 바꾸며 폭풍의 길을 스르르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특수 형상 기억 합금으로 제작된 프레임이 바람의 강도에 맞춰 스스로 유연하게 춤을 추듯 충격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도산 디렉터가 모니터 한 구석에서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저 수치가 보이십니까? 수분 포집률 100% 돌파입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지금 밖에서 불고 있는 저 미친 폭풍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암모프의 모래 폭풍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양에서 발원하여 날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다의 엄청난 습기를 머금게 되죠. 서방 국가들은 모래만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만 우리는 모래 속에 숨겨진 생명의 물을 봅니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그물망처럼 생긴 에어로넷이 돔 위로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최첨단 나노 섬유로 제작된 그 거대한 그물망 사이로 폭풍이 통과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수증기들이 그물에 달라붙어 거대한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낀 날 거미줄에 영롱한 이슬이 맺히는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메인 탱크 수위 상승 중 30%, 50% 돌파, 90% 도달했습니다. 오퍼레이터에 떨리는 외침이 들릴 때마다 벙커 안에 있던 한국인들과 현지 직원들의 얼굴에 경이로운 환희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멸망할 듯 바람이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 끔찍한 재앙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생명수로 바꾸어 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한국은 가장 귀중한 자원을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대자연마저 굴복시킨 완벽한 역발상의 승리이자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숭고한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지옥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벙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수킬로미터 밖의 프랑스와 중국 진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텐트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캠프는 달랐습니다. 유연하게 휘어졌던 구조물들은 다시 원래의 웅장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무엇보다 발밑의 대지가 변해 있었습니다. 펄펄 끓던 모래 바닥이 흠뻑 젖어 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붉고 독한 먼지로 가득했던 공기는 소나기가
지나간 숲속처럼 상쾌하고 청명했습니다. 윤도산 디렉터가 축축하게 젖은 붉은 땅 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폭풍이 남기고 간 젖은 흙을 뚫고 아주 작고 여린 초록색 새싹 하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소금밭에서 어떻게? 염생식물입니다. 소금기 가득한 극한의 땅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한국의 농업연구진들이 개량해낸 특수 품종이죠. 폭풍이 가져다준 엄청난 물을 흠뻑 마시고 드디어 기적처럼 첫 싹을 틔운 겁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죽어있던 저주의 땅.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 악마의 혓바닥이라 불리며 원주민들 쫓아버렸던 이 고립된 사막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뒤따라 나온 라소아와 현지 직원들이 그 작은 초록색 새싹을 보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라소아는 떨리는 두 손으로 새싹 주변의 흙을 어루만지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어. 땅이 살아나고 있어.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가난한 조국도 바뀔 수 있다는, 우리도 남들처럼 배불리 살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독점적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강대국들의 비열하고 더러운 음모가 깊은 어둠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처럼 첫 새싹이 돋아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캠프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이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틔웠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지자 프랑스 광산에서 하루 1달러의 헐값을 받으며 모예처럼 일하던 현지 청년들이 곡괭이를 집어던지고 한국 농장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원을 파헤치는 착취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씨앗을 심고 가꾸는 당당한 농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력을 빼앗기고 굴착기가 멈춰버린 프랑스와 중국의 탐사 기지에는 견딜 수 없는 치욕과 분노가 감돌았습니다. 물리적인 자연재해조차 이겨낸 한국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은 결국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인 폭력의 카드를 꺼내 들고야 말았습니다. 달조차 뜨지 않은 칠흑 같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농자, 외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메인 수로 시설 쪽으로 검은 그림자 무리가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강대국 자본에 매수된 현지의 악명 높은 갱단,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외국 정보국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로의 심장부인 핵심 밸브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하고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쾅 하는 귀를 찢는 거대한 폭발음이 암모프의 밤하늘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숙소에서 뛰쳐나온 우리 앞에는 지옥보다 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애써 포집하고 모아두었던 수만 톤의 생명수가 파괴된 배관을 뚫고 콸콸 쏟아져 나와 붉은 사막의 모래 바닥으로 허무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시뻘건 물길 속에서 찢겨나간 파이프는 마치 잘려 나간 거인의 동맥처럼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만든 물이 다 사라지고 있어. 라소아가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다시 짙은 패배감과 절망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프랑스와 중국이 우리를 가만둘 리 없어. 우리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역 경찰서장이 무장한 부하들을 대동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갱단에게 두둑한 뇌물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주기로 미략이 되어 있는 부패한 자였습니다. 그는 불에 탄 수로를 대충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유감이군요. 테러라니. 디렉터, 범인은 우리가 천천히 수배해 볼 테니 너무 상심 마시오. 물론 수사비가 두둑하게 지원된다면 조금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오. 그리고 복구 장비가 필요하면 프랑스 회사 쪽에 연락을 넣어줄 수도 있소.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철저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겁을 먹고 막대한 돈을 상납하거나 아니면 제풀에 지쳐 짐을 싸서 도망치기를 바라고 있었죠. 강대국들이 짠 완벽한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어떤 기업도 이런 야만적인 테러와 부패한 정부의 협박 속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어. 한국도 결국 백기를 들고 말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불타버린 자네를 묵묵히 응시하던 윤도산 디렉터가 천천히 돌아서더니 확성기 마이크를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 주십시오. 윤 디렉터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거들먹거리던 경찰서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요.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 경찰이 필요 없다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요. 네, 우리끼리 해결합니다. 당신들이 수사비 타령을 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우리가 심어놓은 소중한 작물들은 사막의 열기에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범인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당장 생명의 물기를 다시 잡으려는 겁니다. 윤 디렉터는 부패한 경찰서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등을 돌리고 웅성거리며 모여든 수천 명의 현지 주민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젯밤 돈을 받고 폭탄을 설치한 뒤 호기심과 죄책감에 얼굴을 숨기고 현장을 기웃거리는 갱단원들도 분명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윤 디렉터가 이 자들을 향해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며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쥔 그의 목소리는 분노 대신 묵직하고도 슬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저기서 불타고 부서진 것은 한국 기업의 자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것입니다. 군중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멎었습니다. 저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누가 벼를 키우고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입니다. 그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을 누가 먹고 배를 불립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식들의 밥그릇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돈과 기술이 있으니 언제든 다시 지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마실 물이 사라지고 작물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이 수로를 반드시 다시 고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밥그릇을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프랑스 광산의 어두운 구덩이로 돌아가 평생 목마른 노예로 살겠습니까? 그것은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듯한 묵직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지인들은 이 거대한 시설을 단순히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지어놓은 그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디렉터는 당당하게 이것은 너희의 것이라고 선언하며 100년 동안 짓밟혀 있던 그들의 주인의식을 망치로 두드리듯 깨워버린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패한 경찰서장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고작 저 굶주린 자들에게 뭘 바라는 거요? 당장 다 도망칠 텐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의 맨 앞줄에서 작고 마른 체구의 소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라소아였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에는 자기 키만 한 낡은 삽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동생의 밥그릇은, 우리 가족의 밥그릇은 제가 직접 지키겠습니다. 라소아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아직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검은 흙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냘픈 손으로 시커멓게 그을린 파이프 조각을 들어 올리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작은 소녀의 외침과 행동이 거대한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도 하겠소. 우리도 돕겠습니다. 비켜서시오. 여기저기서 현지 청년들이 포효하듯 소리치며 뛰쳐나왔습니다. 삽과 곡괭이가 없으면 맨손으로 불탄 흙을 퍼냈고 바구니가 없으면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흙을 담아 날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리 뒤에 숨어있던 험상궂은 표정의 갱단원들조차 자신들의 손에 쥐어있던 칼과 총을 모래바닥에 내던지고 굴러다니는 거대한 렌치를 집어들고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윤 디렉터의 진심 어린 일침이 돈에 팔려 조국을 배신했던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개미떼처럼 달라붙자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해도 사흘은 좋게 걸릴 복구 작업이 거대한 사람의 물결 속에서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땀과 검은 흙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강대국에 짓눌린 패배감이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지켜낸다는 숭고한 자부심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붉게 저물 무렵 끊어졌던 메인 파이프가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윤 디렉터가 메인 밸브를 힘껏 열어젖히자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맑고 시원한 생명수가 다시 수로를 타고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수천 명이 뿜어내는 함성이 붉은 사막의 하늘을 찢을듯이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부색을 넘어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연대의 기적 앞에 부패한 경찰서장은 기가 질린 표정으로 슬그머니 차에 올라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농장 외곽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것도 아닌데 낮에 수로를 고쳤던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조를 짜고 횃불을 든 채 밤샘 순찰을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식 소총 대신 낡은 몽둥이와 농기구가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프랑스 정규군보다 훨씬 더 매섭고 결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세계가 막대한 자본과 무력을 쏟아붓고도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던 현지인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자발적인 방패를 한국은 사람에 대한 진심과 신뢰 단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비열한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익을 빼앗긴 강대국들은 분노하며 얼굴에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낱 기업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으로 판을 키우기 위한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서방 자본의 외교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비열한 물리적 테러와 공작이 현지인들의 자발적이고 뜨거운 연대 앞에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자 이익을 빼앗기고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은 강대국들은 결국 얼굴에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낱 기업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치졸한 수준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으로 판을 키우기 위한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서방 자본의 야만적인 외교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제네바의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프랑스와 미국의 거물급 대사들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궁의 육중한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교적 수사나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힌 국가부채 상환 청구서를 집어던지며 당장 내일까지 한국 기업연합과의 암모프, 대지 임대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마다가스카르라는 국가 자체를 완벽하게 부도 처리해버리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심지어 인도양에 주둔 중인 자국의 무장함대와 기갑사단의 무력 시위까지 운운하며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를 주입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은 곧바로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로 긴급 타전되었습니다. 단순히 아프리카에 진출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과 K-라이스벨트라는 거대한 비전이 서구 열강의 횡포에 짓밟힐 백척간두의 위기였습니다. 서울의 깊은 밤, 정부의 핵심 강요들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4대 그룹 총수들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비밀 원탁회의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침통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의 전방위적인 무역 제재를 언급하고 있고 미국도 안보 협의체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서 서방 국가들이 당장 차관 회수를 무기로 목을 조르면 며칠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암모프 프로젝트는 전면 철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금은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고집을 부리다가는 우리의 본진인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경제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자본주의 국제사회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으니까요. 회의장에는 볼펜이 굴러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정도로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묵묵히 허공을 응시하던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가 헛기침으로 정적을 깨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라니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의 단호하고 서늘한 어조에 회의장 안의 모든 정부 관료들이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나 손익 계산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를 말리는 외교 전쟁입니다. 이길 확률이 0%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눈앞에 확률이나 따져가며 오늘날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제철소를 지을 때도 기술 하나 없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도 우리의 성공 확률은 완벽한 0%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사막 구석에서 돈 몇 푼 벌어보자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 사막에 심어 놓은 그 위대한 생명의 희망을 서구 열강이 윽박지른다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버리고 도망치란 말입니까?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의 불같은 사자 후에 회의장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그룹의 총수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묵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프리카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거대한 시장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여기서 강대국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밀려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영원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치졸하게 돈과 빚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비전으로 그들의 길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더 거대한 비전이라니요. 장관들이 반문하자 총수들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원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밤을 새워가며 치밀하게 작성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안서, 이름하여 마다가스카르 미래 펀드였습니다.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자본금만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60조 원이 넘어가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국가 1년 예산의 10배가 훌쩍 넘는 벅찬 돈이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회의장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미치셨습니까? 그 엄청난 자금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시대적인 차관이 아닙니다. 이 500억 달러로 우리는 현지에 최고급 시설을 갖춘 학교 100개와 첨단 종합병원 10곳을 짓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으로 뻗어나갈 스마트 물류 항만과 고속, 철도망 등 국가의 모든 뼈대가 되는 인프라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완벽하게 5대5로 나눕니다. 우리는 서구 열강처럼 자원만 파헤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진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소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피 튀기게 경쟁하던 굴지의 기업들이 국가의 이익과 인류의 앞에서는 거대한 하나의 팀이 되어 완벽한 스크럼을 짠 것입니다. 자원을 착취하고 빚으로 목을 조르는 낡은 제국주의 프랑스대 최첨단 기술로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며 찬란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는 대한민국.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면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이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제안은 곧바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로 날아갔습니다. 한국기업연합의 대표단이 공항에 도착하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프랑스 대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애써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억 달러라니. 한국 기업들이 단체로 허풍을 떠는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 엄청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몽상가들의 헛소리보다 당장 내일 터질 국가부도라는 끔찍한 현실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프랑스 대사의 말처럼 대통령국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들이밀어진 서방 국가들의 채무 상환 압박은 너무나 거대했고 한국이 제시한 장밋빛 미래는 빚더미에 짓눌린 대통령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떨리는 손으로 한국과의 계약 파기 서류에 만년필을 가져다 대려는 그 숨막히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밖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꽁꽁 얼어붙은 늙은 정치인의 심장을 송두리째 녹여버릴 아주 작지만 가장 위대한 영웅이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궁 앞의 거대한 광장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수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반정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안모프 대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을 걸어온 흙투성이의 농부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에서 새 생명을 얻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두 손에는 낡은 마다가스카르 국기와 함께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태극기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코리아를 연호하는 그 장엄한 함성은 두꺼운 대통령궁의 담장을 넘어 가장 깊숙한 집무실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집무실 창가의 두꺼운 커튼 뒤에 숨어 그 거대하고
낯선 광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국가를 파멸시키겠다며 목에 칼을 들이미는 프랑스와 미국의 오만한 대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창밖에 수만 명의 국민들이 미래를 함께 만들자며 손을 내미는 한국을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운명과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고독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시계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윽박질렀습니다. 카카, 저런 무지몽매한 폭도들의 선동에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한국을 쫓아내는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1분이라도 지체한다면 마다가스카르의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체념한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만년필을 꽉 쥐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카카, 긴급 면담 요청자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프랑스 본국의 특사라도 온 건가? 아닙니다. 카카, 안모프 대지에서 올라온 어린 소녀입니다. 창밖의 수만 명을 대표하는 국민 자격으로 카카께 목숨을 걸고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습니까? 사막의 빈민가 소녀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들이민단 말이오. 당장 끌어내시오. 하지만 창밖의 거센 함성의 마음이 흔들리던 대통령은 조용히 손을 들어 프랑스 대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소녀를 당장 이 안으로 들여보내게. 잠시 후 웅장한 금박 장식과 최고급 마호가니 가구들로 꾸며진 화려한 집무실 안으로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소녀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낡은 신발에는 안모프의 붉은 흙이 아직 묻어 있었고, 깡마른 가슴에는 예비 농업 전문가라고 적힌 조그만 플라스틱 명찰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어가던 동생을 살려낸 강서와 팀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사막의 잔다르크 라소아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을 빼입은 서방의 외교관들과 무장한 경호원들이 위협적으로 그녀를 에워쌌지만 라소아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만 명의 안모프 주민들과 자신을 사람으로 대접해준 한국의 식구들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이 숨막히는 대면의 장면은 현장에 있던 국영 방송의 카메라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라소아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떨리지만 놀랍도록 맑고 결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버려진 붉은 땅 안모프에서 온 예비 농부 라소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독이 든 붉은 흙을 파먹으며 죽어가는 동생을 지켜봐야만 했던 비참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하얀 거품을 물고 죽어가던 과거 동생의 끔찍한 사진이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찬 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통령님, 저기 서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땅의 심장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가져간 것은 수조 원짜리 반짝이는 보석이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병들어 구멍난 폐와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채굴 도구, 벌레만도 못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라소아의 맑은 목소리가 분노와 서름으로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사의 얼굴이 촉감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대신 스스로 씨앗을 심고 생명을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갱단이 수로를 파괴했을 때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흙을 퍼날랐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푸른 채소밭을 배경으로 강서와 팀장과 라소아 남매가 활짝 웃으며 끌어안고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우리를 더럽다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한솥에서 밥을 퍼먹으며 우리를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그들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존엄한 인간이자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한 친구와 함께라면 우리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고 누구의 노예도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소아가 갑자기 통역관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대통령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툴지만 너무나도 또렷한 한국어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라소아가 한국의 식구들과 매일같이 일하고 밥을 먹으며 조금씩 배워온,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했던 가장 간절하고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느니 친구로 남겠습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제발 우리 친구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 서툴고 투박한 한국어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지진파처럼 집무실을 강타했습니다. 말라가시어로 그 문장을 통역하던 통역관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울먹거렸고,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마다가스카르 전역의 수천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식당에서, 각자의 안방에서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외교적 수사나 천문학적인 자본의 협박보다도 수만 배는 더 강력하고 거룩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호소였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돈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늙은 대통령의 눈시울마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미련 없이 바닥에 던져버리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 흙먼지가 잔뜩 묻은 라소아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대통령은 결연한 눈빛으로 생중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사자처럼 우렁차게 포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저 역시 마다가스카르의 존엄한 국민으로서 오늘부로 우리나라의 긍지 높은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방 국가들과의 굴욕적인 불평등 계약을 이 순간부로 전면 파기합니다. 대신 대한민국 기업연합이 제안한 500억 달러 규모의 위대한 미래 펀드를 조건 없이 전면 수용합니다. 광장 밖에서 억눌려 있던 수만 명의 환호성이 폭발하며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부터 대한민국의 언어인 한국어를 우리의 제2 외국어로 지정하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굽히지 않는 개척 정신을 우리 국가의 표준 발전 모델로 공식 채택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현장에 있던 프랑스와 미국의 대사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치를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외교적 결례조차 잊은 채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미쳤어. 이따위 감상적인 선택을 한 것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우리 프랑스의 무적 함대와 전차 부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대사들은 문을 박차고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풀이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와 자본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강대국들이 이제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진짜 무력을 꺼내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총칼로 평화의 싹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기 위한 무자비한 탱크의 궤도 소리가 생명이 피어나는 고요한 암모프 대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력으로 무장한 탱크조차 멈춰 세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도 따뜻한 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직후 외교와 자본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강대국들은 결국 얼굴에 위선적인 가면을 집어던지고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진짜 무력을 꺼내들고야 말았습니다. 총칼로 평화의 싹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기 위한 무자비한 탱크의 궤도 소리가 생명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고요한 암모프 대지를 향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원 전투 배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즉시 무장하고 진격하라. 프랑스 외인부대 기갑사단이 선두에 섰습니다. 명분은 자국민 보호와 테러 위협 제거라는 허울 좋은 핑계였지만 진짜 목적은 한국이 피땀 흘려 세운 돔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눈도산 디렉터를 비롯한 핵심 기술진을 영구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탱크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붉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는 무인 드론이 빙빙 돌며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캠프 중앙으로 비추고 있었고 먼 바다에서는 무장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대가 섬뜩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농장에는 그 흔한 호신용 권총 한 자루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흙이 묻은 삽과 곡괭이 그리고 20여 명의 한국 직원들과 수천 명의 현지 농부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하 벙커 안에서 공포에 질려 눈도산 디렉터의 옷깃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윤 디렉터, 제발 피해야 합니다. 저건 시위대가 아니라 포탄을 쏘는 진짜 탱크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집을 부리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습니다. 하지만 윤 디렉터는 이번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상황실에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틀어야 합니다. 네, 디렉터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습니다. 탱크 부대가 정문 500m 앞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큐 사인 주겠습니다. 프랑스의 최신형 전차 부대가 농장 입구 500m 앞까지 전진하여 멈춰섰습니다. 육중하고 차가운 포신이 한국 캠프에 굳게 닫힌 정문을 정확히 정조준했습니다. 누군가 재채기만 크게 해도 당장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프랑스군 지휘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성능 확성기를 타고 암모프 사막 전체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측에 최후 통첩한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시설을 비운 뒤 밖으로 나와라. 불응하면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즉각 발포하겠다. 카운트다운 10초를 주겠다. 10, 9, 8. 탱크 조종수들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병들은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이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이 척박한 땅에 피어난 기적의 꿈이 강대국의 포탄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3. 그때였습니다. 큐. 윤도산 디렉터의 결연한 외침과 함께 농장 중앙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50m 크기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대낮같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동시에 캠프 곳곳에 설치된 고출력 스피커에서 거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폭격이 시작된 줄 알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고막을 찢는 파열음도 귀를 찌르는 비상 사이렌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너무나도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노랫소리, 소아를 비롯한 현지의 아이들 100여 명이 눈부시게 고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동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소아는 이미 며칠 전부터 강서와 팀장에게 이 노래를 배워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멜로디를 따라하느라 혀를 잔뜩 굴리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가사의 뜻을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따뜻함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전장의 살벌하고 차가운 소음을 뚫고 퍼져나가는 그 순수하고 애절한 멜로디에 지축을 울리던 탱크의 엔진 소리가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암모프 대지의 현재 모습이 장엄한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황량하고 끔찍했던 붉은 사막은 온데간데 없고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밀밭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열린 붉은 토마토와 아이 얼굴만 한 거대한 옥수수, 새로 지어진 학교 운동장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흑인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어깨를 동무하고 함께 밭을 일구는 한국인과 현지인들의 벅찬 모습. 그것은 지옥이라 불리던 땅에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농장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100명의 흑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줄을 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나 화염병 대신 자신들의 땀으로 직접 키워낸 신선한 토마토와 옥수수가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도 없이 시커먼 포신을 겨누고 있는 탱크와 굳은 표정의 무장 군인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다가갔습니다. 탱크 조종수가 잔망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소총을 겨누던 보병들의 거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상은 적국의 끔찍한 미사일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하지만 전쟁과 자본의 논리 속에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순수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적군이 총을 쏘면 응사하라고는 수천 번을 훈련받았지만 화사한 한복을 입고 웃으며 다가와 토마토를 건네는 어린아이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은 군대 역사상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10살 남짓한 꼬마 아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프랑스 병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자신의 얼굴만 한 토마토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병사가 얼결에 소총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그 붉은 토마토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생명의 물을 머금은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자
그 젊은 병사의 눈에서 참을 수 없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덜그럭 누군가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부대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총구를 아래로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광경은 글로벌 뉴스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총구 앞에 꽃과 과일을 든 아이들, 탱크 앞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농부들. 그것은 인류 전쟁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화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당장 군대를 철수시켜라. 저 아름다운 기적을 파괴하지 마라. 뉴욕의 타임스퀘어,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고 자국 정부를 규탄하는 거대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의 하급 병사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탱크가 즉시 후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국 지휘부의 철수 명령 없이 전진을 멈춘 지휘관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었으니까요. 총구는 내려갔지만 탱크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단 한 발의 총알이라도 발사되었다면 그 발포를 명령한 국가는 영원히 인류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결국 48시간의 피말리는 대치 끝에 프랑스군 지휘관의 무전기에서 본부에 다급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휘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헬멧을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참패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날리지 않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무릎 꿇렸습니다. 따뜻한 문화와 굴복하지 않는 진심, 그리고 생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무기로 말입니다. 육중한 탱크들이 포신을 돌려 꽁무니를 빼며 사막 너머로 사라지자 암모프 대지에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마다가스카르 만세, K 라이스벨트 만세. 저는 그 순간 벙커에서 걸어 나온 윤도산 디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현지인들과 한국 직원들 뒤에 조용히 서서 거친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승리의 쾌감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한 번 식구로 맺은 인연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벅찬 감동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막의 작은 기적은 곧이어 전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초록빛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직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긴급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초 의제는 아프리카 대륙의 부채 탕감과 마다가스카르 사태의 해결 방안이었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전 세계 190개국 대표들의 시선은 오직 단 한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연단에 오르는 한 명의 작은 소녀, 라소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맨발로 사막을 뛰어다니던 빈민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마다가스카르 청년 대표이자 대한민국이 함께 키워낸 희망의 증거로서 그 엄숙한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망울은 암모프의 붉은 흙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단 여러분, 라소아의 또렷한 목소리가 거대한 유엔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우리 땅 아래 묻힌 희토류를 탐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푼돈을 쥐어줄 테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던져주는 돈은 결국 부패한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아프리카인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일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회의장을 가득 메운 서방 선진국 대표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 대신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는 대신 소금 사막에서 벼를 키우는 기적의 농업 기술을 대가 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캐낸 자원을 전 세계의 정당한 가격으로 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돈으로 탱크를 사거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소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식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첨단 병원을 짓고 더 많은 사막을 푸른 곡창지대로 바꾸는 스마트팜을 늘려갈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 할 수 있다는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우리는 기필코 스스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난 직후 190개국의 대표들이 숨을 죽인 회의장에는 약 1분간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앞자리에 앉아있던 대한민국 대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신호탄으로 마다가스카르 대사가 일어났고 이어서 아프리카 연합 소속의 모든 국가 대표들이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의 물결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서구 열강의 대표들마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그 위대한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 총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기업연합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미래 펀드를 공식 승인하고 유엔 차원에서 1,0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판세는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서구 열강들의 채무 협박에 숨죽이고 눈치만 보던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잠비크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토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농업기지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탄자니아와 케냐 정부가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막도 한국의 기술과 진심이라면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북아시아 구석에 자리한 조용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탐욕을 인류애로 덮고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무력 진압에 실패하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프랑스 대통령이 전 세계 생중계로 특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수백 년간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오만한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섬나라와 아시아의 대한민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역사 동안 자행해온 제국주의적 과오를 이 자리에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모든 기득권과 부채 채권을 내려놓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역사에 남을 마지막 선언을 뱉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방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가 사막 한가운데서 보여준 그 위대한 파트너십이야말로 인류가 다 함께 나아가야 할 유일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낡은 제국주의 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는 장엄한 조종이자 공존과 상생이라는 빛나는 새로운 시대가 대한민국에 의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담화 방송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총칼로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사람의 마음과 헌신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문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펠릭스 호프만 박사의 숨 가쁜 증언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500억 달러의 미래 펀드, 190개국의 기립 박수, 그리고 수백 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해온 프랑스의 공식 사과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섭씨 50도의 소금 사막에서 묵묵히 미생물 캡슐을 심던 한국인들의 손끝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방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텃밭을 일구는 글로벌 호구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땅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고 마침내 탱크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총알 한 발 없이 오직 토마토 하나와 아이들의 노래로. 이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의 진심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가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랍고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